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이야기는 가계 소비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3분기 가계에서 옷이나 신발을 구입하는 비용보다 대출 이자를 갚는 데 더 많은 돈을 썼다,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뭐 고물가도 그렇고요. 고금리 이 장기화가 가계 살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는 경제 생활을 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그 돈을 벌어서 좀 써보자. 그중에서도 특히 생계 비용으로 먹고 사고 입는 데 쓰는 것이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의 우리 국민들 가계 소비 지출 현황에 따르면요, 이 지금 입고 먹고 사는 의식주,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옷이라든지 신발 이런 데의 의식주 중에 의는 지금 소비가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생계가 팍팍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또 물가는 여전히 완전히 잡히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금리 갚느라고 정신이 없고, 또 대출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높아진 금리를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자,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가 온다, 곧 금리 인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상당히 성급한 김치 국물 맛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높아진 금리가 그렇게 쉽사리 잘 안 내려가요. 금리가 내려갈 때는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거나 또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됐다는 그런 징후가 있을 때만 금리가 내려갈 수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2006년도, 7년도 당시에 그때도 미국이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더랬는데, 그때 올라간 금리 최고점에 올라갔던 게 2006년 7월 달이었는데 금리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 2008년 10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3개월의 시차가 있었고, 또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 2004년부터 시작됐다라고 그 시작 시점부터 본다면 무려 4년간이나 금리 인상이 시작이 계속 지속돼서 고통을 줘왔거든요. 자, 지금 이번 경제 사이클에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것은 2022년 3월 달부터입니다. 지금 아직 채 2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금리 인상의 고통, 고금리의 고통이 시작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그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부터 기록적인 고금리 기조 이어져 오고 있고,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장은 내릴 기미를 안 보이는데 우리들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이게 내리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만 그 괴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가계이자 비용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원리금 상환보다 호소하는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좀 차이가 있을까요? 예, 일단 이자 부담이 얼마나 커졌느냐 하는 것은 이자율 변동폭을 보면 1차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한때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2%선, 경우에 따라서 1% 후반대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거의 5%, 6%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50% 내지 300%가량 금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자를 은행 대출을 쓰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일단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을 국민적으로 평균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게 지금 오늘 나타난 통계청의 가계 소비 지출, 우리나라 전 국민을 전체 이자 내는 것에서 이자 안 내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 비용을 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 이자 증가율이 전 국민 전체로 평균 37.9%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그 전해에 20%가 늘어났거든요. 요 두 개를 그냥 단순하게 합해 보더라도 이게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 한 60에서 70% 정도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자 비용이 늘어났다. 자, 금리 앞에 장사 없다라는 경제학의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을 받은 사람도 물론이고요, 대출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금리 때문에 감당을 못한 사람들이 소비 지출을 억제하게 되면, 이를테면 의식주 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줄이게 되면
소비가 줄어서 국민 소득도 줄어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자 고금리의 파고 여기에 우리가 각별한 비상한 각오로 좀 슬기롭게 잘 대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가계 소비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도 더 이렇게 내수가 침체되지 않겠냐 이런 뭐 암울한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박사님 보시는 상황은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많은 경제학자들은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어려울 수 있다. 아, 좀 더 어려울 수 예, 있다.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군요. 마찬가지인데요. 자, 금리 인하가 언제부터 이제 시작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현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지난번에 우리 금통위 끝나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내년 말 정도에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금리 인하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많은 분들 중에서 대출한 사람들 중에 고정금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적지가 않아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초기에는 금리가 올라도 그 피해를 잘 못 느낍니다. 과거에 고정금리를 해놨으니까요. 근데 그게 만기가 되면 갱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장 긴 주택담보주담대도 5년이 지나면 무조건 고정금리가 변동으로 바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6, 7년 전에 빌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내년에 되면 금리가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하더라도 그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변동되면서 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내년은 더 어렵다. 고정금리가 끝나는 분들은 그렇죠. 어쩔 수 그렇습니다. 없이. 그렇죠. 고정금리 시한이 끝나고 이제 맞아요. 갈아타야 되면 그런 분들은 체감하는 충격은 더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주위에도 그런 사람을 많이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요. 금리 인하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물론 언젠간 옵니다만 빚이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서둘러 갚는 것이 현명하다. 버는 족족 갚아야 된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예. 다른 어떤 데에 돈을 굴려서 어. 주식 투자했으나 또는 은행에 상품 넣어서 받는 이자보다는 대출금리가 더 높고 그 상승 속도가 더 높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엄청난 고금리가 올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재테크 전략, 가계 소비 생활 전략을 좀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좀 해보죠.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여서 사실상 뭐 가격 인상을 의미하는 거죠. 저희가 이거 앞서서도 이 얘기 많이 짚어왔었는데 슈링크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소비자들이 숨은 물가 상승에 노출됐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사실 뭐 최근에 뭐 식당 같은 데 가도 같은 가격인데 뭐 양이 좀 줄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예. 사실 이런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사례가 많이 발견이 좀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언론이 그동안의 슈링크플레이션이나 스킨플레이션 그러니까 꼼수로 이 물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사실상 가격 올린 예. 이런 사례를 많이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갖고 한국소비자원 정부기관입니다.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272개 품목을 조사해봤더만 최근 1년간 그중에서 37개가 상품 용량을 줄였더라라는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 이상이 용량을 줄인 것이죠. 거기에는 견과류도 들어가 있고 치즈, 핫도그, 특히 생필품들이 많은데요. 자, 이렇게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거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에요. 기업도 어려우면 용량을 줄일 수 있고 용량을 어떻게 하느냐는 기업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게 우리 경제학에서요. 자유시장 경제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매우 해악적인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예. 우리 경제학의 이 경제학 원론을 초기에 펴면 시장의 자유 공급, 수요와 공급에 다 맡기자 이럽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사태에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중에 하나가 정보의 비대칭성인데요. 에클로프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데 이분이 공교롭게도 지금 미국 재무장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남편이에요. 교과서에 올라 있는 얘기인데 정보가 없으면 예를 들면 물량을 줄였는데 공급량을 줄였는데 그걸 모르고 먹으면 사실상 사기당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장의 자유 경쟁 질서가 무너진다. 그렇죠. 이래서 레몬법도 생기고 이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저것이 완전히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상 물가를 올리면서 소비자들에게 이중의 피해를 줬다. 저렇게 슈링크플레이션을 하면요, 물가 정부가 집계하는 CPI 물가에도 드러나지가 않아요. 물가는 안 올린 것 같은데 결국 서민들의 생계는 더 팍팍해진다. 그런 면에서 아주 이 대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같은 슈링크플레이션을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좀 신경을 쓸 텐데 용량이나 성분이 바뀌면 표시 의무화하도록 한 거 이거 뭐 남미 브라질 같은 경우는 또 하고 있다고 그때 소개도 하셨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소비자에게 일단은 제대로 알리는 추진인 것 같습니다. 실효성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오늘 추경호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용량 변경을 국민들이 좀 알 수 있게 하자. 용량 변경하는 것을 기업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제재할 수는 없지만은 일반 소비자들이 알고는 사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 같은 나라는 한 번 바꾸면 그 바꾼 내용을 6개월 이상 포장 용지에다가 우리가 용량을 종전 얼마에서 새로 얼마로 줄였습니다라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그런 관련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용량을 또 그렇게 정부가 예. 체크하면 느낍니다. 과거에 고정금리를 해놨으니까요. 근데 그게 만기가 되면 갱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장 긴 주택담보주담대도 5년이 지나면 무조건 고정금리가 변동으로 바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6, 7년 전에 빌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내년에 되면 금리가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하더라도 그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변동되면서 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내년은 더 어렵다. 고정금리가 끝나는 분들은 그렇죠. 어쩔 수 그렇습니다. 없이. 그렇죠. 고정금리 시한이 끝나고 이제 맞아요. 갈아타야 되면 그런 분들은 체감하는 충격은 더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주위에도 그런 사람을 많이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요. 금리 인하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물론 언젠간 옵니다만 빚이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서둘러 갚는 것이 현명하다. 버는 족족 갚아야 된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예. 다른 어떤 데에 돈을 굴려서 주식 투자했으나 또는 은행에 상품 넣어서 받는 이자보다는 대출금리가 더 높고 그 상승 속도가 더 높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엄청난 고금리가 올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재테크 전략, 가계 소비 생활 전략을 좀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좀 해보죠.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여서 사실상 뭐 가격 인상을 의미하는 거죠. 저희가 앞서서도 이 얘기 많이 짚어왔었는데 슈링크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소비자들이 숨은 물가 상승에 노출됐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사실 뭐 최근에 뭐 식당 같은 데 가도 같은 가격인데 뭐 양이 좀 줄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예. 사실 이런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사례가 많이 발견이 좀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언론이 그동안의 슈링크플레이션이나 스킨플레이션 그러니까 꼼수로 이 물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사실상 가격 올린 예. 이런 사례를 많이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갖고 한국소비자원 정부기관입니다.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272개 품목을 조사해봤더만 최근 1년간 그중에서 37개가 상품 용량을 줄였더라라는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 이상이 용량을 줄인 것이죠. 거기에는 견과류도 들어가 있고 치즈, 핫도그, 특히 생필품들이 많은데요. 자, 이렇게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거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에요. 기업도 어려우면 용량을 줄일 수 있고 용량을 어떻게 하느냐는 기업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게 우리 경제학에서요. 자유시장 경제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매우 해악적인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예. 우리 경제학의 이 경제학 원론을 초기에 펴면 시장의 자유 공급, 수요와 공급에 다 맡기자 이럽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사태에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중에 하나가 정보의 비대칭성인데요. 에클로프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데 이분이 공교롭게도 지금 미국 재무장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남편이에요. 교과서에 올라 있는 얘기인데 정보가 없으면 예를 들면
물량을 줄였는데 공급량을 줄였는데 그걸 모르고 먹으면 사실상 사기 당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장의 자유 경쟁 질서가 무너진다. 그렇죠. 이래서 레몬법도 생기고 이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저것이 완전히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상 물가를 올리다 보니까 올리면서 소비자들에게 이중의 피해를 줬다. 저렇게 슈링크플레이션을 하면요. 물가 정부가 집계하는 CPI 물가에도 드러나지가 않아요. 물가는 안 올린 것 같은데 결국 서민들의 생계는 더 팍팍해진다. 그런 면에서 아주 이 대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같은 슈링크플레이션을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좀 신경을 쓸 텐데 용량이나 성분이 바뀌면 표시 의무화하도록 한 거. 이거 뭐 남미, 브라질 같은 경우는 또 하고 있다고 그때 소개도 하셨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소비자에게 일단은 제대로 알리는 추진인 것 같습니다. 실효성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오늘 추경호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용량 변경을 국민들이 좀 알 수 있게 하자. 용량 변경하는 것을 기업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제재할 수는 없지만은 일반 소비자들이 알고는 사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 같은 나라는 한 번 바꾸면 그 바꾼 내용을 6개월 이상 포장 용지에다가 우리가 용량을 종전 얼마에서 종전 새로 얼마로 줄였습니다라고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그런 관련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용량을 또 그렇게 정부가 예. 체크하면 네네.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어허. 이를테면 스킴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바로 스킴 인플레이션이죠. 공시를 한다 하더라도요.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킬로그램당 얼마다 하는 단위 용량당 가격을 밝힌다라는 건데 과거에 A급 콩을 가지고 만들었던 과자를 이번에는 뭐 중국산 또는 그 이상의 저 티베트산 등등으로 해서 이 최하품으로 바꾼다면 네. 그러다면 대책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은 용량에 대해서도 물론이고야 그 품질에 대해서도 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겠네요. 여기까지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